자, 그러면 44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4쪽 부동산의 분류. 자, 44쪽 1번에 토지 분류가 있고요. 보충학습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7조에 따른 지목하고 28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보충학습 앞에다가 별표 하나만 때려주시고요. 예,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지목이란 말이 나왔죠. 지목. 지목은 지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지적법이라고 했었어요. 지적법. 저는 논의 편에다가 지적법이라고 할게요. 지적법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한 필지마다 한 개의 지목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일필 일목주의라고 하는데 용도에 따라 이름을 정해요. 용도에 따라 이름을 정하는데 그 용도가 28개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한 10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전 보이시죠? 2번에 답 보이십니까? 네, 3번에 과수원 보이실 거예요. 1번, 2번, 3번 세 가지만 묶으세요. 전답, 과수원. 세 가지 묶고 앞에다가 농지라고 쓰세요. 농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농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답, 과수원, 전답, 과수원 세 가지는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예. 쭉 내려오시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쭉 내려오시면 8번에 대 보입니까? 9번에 공장용지 보이세요? 예. 8번, 9번을 묶으시고 앞에다가 택지라고 쓰세요. 택지. 택지 쓰셨어요? 밑에다 하나 더 쓰세요. 건축 가능이라고 씁니다. 건축 가능. 뭐가 가능하다? 건축 가능. 가로 열고 주상공이라고 밑에다 하나 더 쓰세요. 가로 열고 주상공. 주상공. 그래서 앞으로 제가 건축이 가능한 땅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럼 뭐예요? 택지. 그 택지의 종류에는 몇 가지 있어요? 주상공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8번에 대가 보이십니까? 대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주상까지만 적으세요. 주상. 그럼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를 나타내는 지목은 뭐고? 대. 밑에 한자도 한번 볼까요? 한자는 대 밑에 흑토가 보이십니까?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보세요. 예, 내려오시니까 공장용지 있습니까? 공장용지는 두 번째 글자인 장에다가 동그라미를 떠나세요. 장. 얘는 읽을 때 공이라고 안 읽어요. 장이라고 읽어요. 공이라고 읽으면 공원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 읽으면 이게 뭐라고요? 공장용지.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공이라고 쓰세요. 공 쓰셨어? 예. 그럼 대답합니다. 자, 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용도가 3개 필요하잖아요. 뭐예요? 주, 상, 공인데 이 중에서 주상까지를 나타내는 지목은 뭐고? 대고. 공장용지는 지목을 따로 두고 있어요. 뭐요? 장. 알겠어요? 그러면 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목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깝깝하네. 다시.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용도는 몇 개 필요하다? 3개. 지목은 몇 개 필요하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용도 3가지는 뭔데? 주, 상, 공인데 그걸 지목으로 표현하면 주상까지를 나타내는 지목이 뭐고? 대고. 공장용지는 장에서 지목을 따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이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이거.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는 몇 개? 알아들었네. 지목은 몇 개? 2개. 그럼 용도 3개 주상, 공중, 주상까지 나타내는 지목은 대고, 공업지를 나타내는 지목은 장이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오른쪽으로 가셔서 16번에 제방 한번 밑줄 가봐요. 제방. 방파제 같은 게 제방. 됐어요? 예. 근데 그 밑에 국어 한번 밑줄 봐요. 국어. 국어 밑줄 했어요? 예. 소규모 수로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 유지 밑줄 해봐요. 유지. 19번 유지 밑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저수지, 호수 같은 거. 쭉 내려오셔가지고요. 25번에 종교용지 한번 밑줄 봐요. 종교용지. 25번에 종교용지.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사찰용지 하는 지목 있어, 없어? 없어요. 성당용지? 없어요. 교회용지? 없어요.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지목은 있다, 없다? 없다. 그 포괄하는 뭐? 종교용지라는 지목이 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사적지 보이십니까? 그것도 밑줄 해봐. 사적지. 그럼 제가 밑줄 한 거 다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전답, 과수원 3개를 뭐라 그랬어요? 농지. 대하고 공장용지를 뭐라 그랬어요? 택지. 그 외에도 방파제 같은 게 뭐였어요? 제방. 그다음에 소규모 수로부지가 국어. 저수지, 호수, 댐 같은 거 유지. 그 다음에 사찰, 성당, 교회 같은 거 종교용지. 문화재 같은 거 사적지. 이렇게 10개 정도만, 28개 중에 10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다시. 농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목 3개. 전답, 과수원.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목 2개. 대랑, 장이랑. 그 다음에 방파제 같은 거, 제방, 소규모 수로부지, 국어, 하천, 호수, 댐 같은 거, 유지. 그 다음에
사찰, 교회, 성당 같은 거, 종교용지, 문화재, 사적지 이렇게 10개 정도만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 넘기시면 길잡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길잡이 문제. 단답형으로 나와요. 단답형 읽어볼게요.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지목에 해당되는 거.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1번 제방입니다.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답은 1번인데 조심하셔야 될 거. 저수지 2번 보이십니까? 저수지라는 지목은 없었어. 유지라는 지목이 있었지.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이나 5번 아예 볼 것도 아니고 4번에 사찰용지 있습니까? 지목이 아니야. 아니야. 이걸 굳이 지목으로 표현한다면 종교용지로 표현을 하든지 굳이 사로 시작되는 지목으로 얘기한다면 사적지라는 지목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이거 몇 번 체크한 사람 많았냐면 1번 문제 4번 체크한 사람 많았어요. 사찰용지. 4번 체크.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4번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봤대. 어디서 봤냐니까 책에서 봤대. 안 봤을 텐데 그러니까 봤대. 제가 봤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관식으로 묻는 겁니다. 잘 보시고 한 번 더 합시다. 자, 농지를 나타내는 지목 3개. 전, 답, 과수원. 되셨어요? 예. 택지를 나타내는 지목 2개. 대랑, 공장용지, 장.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방파제 같은 거. 제방, 저수지, 호수댐, 유지, 소규모 수로부지, 국어. 그렇죠? 그 다음에 사찰, 교회 같은 거, 종교용지, 문화재 같은 거, 사적지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입으로 뱉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4번이나 2번 같은 거 체크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답은 몇 번? 1번. 난이도? 최하입니다. 최하. 이거 틀려버리면 그 시험에 합격할 방법이 없어져요. 알겠어요? 다음 해를 기약해야 돼요. 다음 해를. 그러니까 오히려 난이도 하는요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왜냐면 틀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 상은요 신경 약간 덜 써도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틀리면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60점 시험입니다. 60점 시험은요 실력으로 승부하는 시험이 아니고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 전략과 전술을 앞으로 내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내한테 잘해야 돼. 그 내가 많이 알려준다니까. 알겠죠?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수업 시작되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11월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요. 저는 올해로 강의로 16년 차인데 제 첫 직업이 공인중개사 강사였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강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직 해본 적도 없고 다른 것은 나는 앞으로 평생 공인중개사 강의만 할 겁니다. 존재하는 한. 다른 쌤들은 공인중개사 강사가 첫 직업이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혈통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공법쌤이나 민법쌤이나 공시법쌤 그분들 이렇게 강의하는 거 제가 한 번씩 모니터링 해보거든요. 또 훌륭합니다. 강의 잘해요. 강의 참 잘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수험생들한테 제시할 때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자기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딱 최적화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최적화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다? 나는 다른 시험은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최적화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방법은요 상담받을 때 다른 사람 상담받아도 좀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시험에 최적화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만 잘 짜면요 공부를 많이 안 하고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닌가? 많이 하고 합격하는 건 당연하고 억울한 사람은 많이 하고 불합격하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고 가장 좋은 상태는 공부를 이렇게 투자 시간 대비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따라오시고 내가 하는 대로만 좀 잘해주시면요 제가 개론은 65점 드리겠습니다. 따로 공부 안 해도. 개론에서 세이브된 시간을 갖다가 다른 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하세요. 우리 학원 출신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이건 내가 우리 학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 학원 출신들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론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절약해 주거든요. 이게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쌤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참 자꾸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개론에서 다른 학원에 가면요 개론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계산문제 나오고 막 절대 나거든요. 개론을 이렇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지. 그럼 합격 다 누구 덕분에 한 건데 다 내 덕분에. 진짜 다른 학원에 가면 거짓말 안 해나니까 7월달 8월달 되면요 절반 이상이 60%가 2차 포기해요.
2차를 못한다니까. 왜 못해요? 1차가 너무 힘드니까. 1차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니까. 1차가 과목이 민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개론까지 장난이 아니면 2차는 손도 못 댄다니까. 근데 우리 학원 수험생들은 어쨌든 동차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내가 시간을, 그만, 내 다음에 할게. 예, 오늘 시간 많이 없어가지고, 예.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교재 4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쪽. 교재 46쪽에 가시니까 택지 대지라고 돼 있습니까? 예, 그 앞에다가 이제 별표 3개를 때리고 출발할게요. 택지 대지 앞에다가 별표 3개를 때리고. 지금부터 가로 1번부터 책을 좀 넘겨보세요. 2장을 넘겨보시면 가로 19번까지. 토지를 정리를 쭉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민법 99조 1항에서는 무엇과 무엇만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만 부동산이라고 했고, 정착물 우리가 토지 정착물하고 부동산 정착물에서 배우셨죠? 예. 우리는 토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인데, 앞으로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입니다. 정확한 토지 용어를 앞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앞으로는 안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달 동안은 내가 앞으로는 지금은 택지가 뭐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택지가 뭔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택지에 대해서 그냥 쭉쭉 설명을 그 이후에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 위에 뭐가 있는지 봤어요. 뭔지 보니까 주택이 있을 수 있고요. 상가가 있을 수 있고요. 공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가 있을 수 있고 철도가 있을 수 있고 하천이 있을 수 있고 등등등 있을 수 있어요. 뭐 토지 위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땅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토지를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토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뭔지 아세요?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토지를 구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주택, 상가, 공장까지는 건축이 되고요. 도로, 철도, 하천 위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죠. 토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은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토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에요. 이때 자 듣습니다. 이제 건축이 가능한 땅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요걸 갖다가 우리는 택지라 그래요. 뭐야? 용도 3개는 뭐예요? 주, 상, 공. 그래서 택지는 앞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건축이 되는 땅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상공. 시험에 꼭 나옵니다. 시험에. 주상공이라는 말을 꼭 줍니다. 택지를 줄 때는. 그래서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며 주상공을 얘기한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건축이 되는 땅을 받고요.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이게 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말이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받고를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받고. 네, 여러분들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부지는요. 택지 받고 시작합니다. 택지 받고.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땅은 부지에 포함이 돼 안 돼? 돼. 그 말은 택지는 부지에 포함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안 되는 땅까지를 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지는 위에 무엇이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가장 넓은 의미고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부를 때는요. 안심하고 쓰세요. 주택부지, 상가부지, 공장부지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부지는 위에 무엇이 있든지 관계없이 바닥에 있는 토지만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용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택지를 쓸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주택택지, 상가택지, 공장택지 이렇게만 얘기하셔야 돼요. 도로택지, 하천택지, 철도택지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렇게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건축이 되는 땅은 택지, 건축이 안 되는 땅은 부지. 그러지 말자고 이분법으로. 이거 O야 X야. X예요. 건축이 되는 땅 택지, 건축이 안 되는 땅 부지. 이거 X라고. 건축이 되는 땅 택지는 맞았는데 건축이 되는 땅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건축되는 거 택지고 안 되는 거 부지 맞죠? 아니라 방금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방금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다시 건축이 되는 거 택지고 안 되는 거 부지 맞죠? 아니에요. 건축이 되는 거 택지, 건축되는 거 받고 안 되는 거까지를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지 안에는 건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택지는 뭐가 되는 것만? 건축이 되는 것만. 그리고 앞에서 배운 거 한번 대답해봐요. 지목이라고 기억나세요? 몇 개 있었어요? 28개. 그 중에서 주상까지를 부르는 지목이 있었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라 그래요. 그걸 대. 그리고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라고 하나 더 있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예. 그리고 택지와 똑같은 말이 건축법에서는 대지라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 이 대지하고 대하고 다른 거예요. 건축법에서는요, 우리 공법 시간에 가면 건축법을 배우시게 되거든요. 건축법 시간에는 택지를 그냥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라고 불러요. 대라고 안 부르고 대지. 그거는 택지와 같은 말인데 같다는 말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땅을 뭐라고 부를 거다 앞으로? 택지라고 부를 거다. 얘는 무엇과 유사한 말이긴 한데 대지와 유사한 말이긴 한데 뭐랑은 또 다르다. 대랑은 다르다. 대는 지목이기 때문에 뭐까지만? 주상까지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포함관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상까지 부르는 지목은 대. 주상공까지 부르는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 이거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르는 포괄적인 말은 부지. 가장 넓은 말 부지. 가장 작은 단위 대. 중간 단위 택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늘려갈 때는요, 주상에서 대고요, 공을 늘려서 택지, 건축 안 되는 땅을 늘려서 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때 요거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택지 끝에 있는 땅을 우리는 한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계지는 뭐가 되냐면 택지 한계지를 말하는 건데,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요거 수업 시간에 다 암기시켜 드릴게요. 암기시켜 드리고 다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책 안 보셔도 돼요. 책에다 뭐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칠판만 보시면 돼요. 칠판만. 그러니까 자꾸 필기하면서 따라오는 건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사실은. 수업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필기는 3, 4월 달에 제가 정말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게끔 제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책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드립니다. 책에 손대지 마세요. 내 책이야, 이거 다 내 책이야. 내 책에 손대지 마.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기 편하게 책 정리는 3, 4월 달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3, 4월 달에 지금 정리해주면 참 좋겠는데 왜 3, 4월 달에 한다고 하냐면, 책 정리도 일종의 공부거든요. 공부에 우리가 한 방법인데, 지금 줄 거라 그러면 상당히 기계적이에요. 줄 거야. 왜 껐어요? 물어보면 네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치 내가 그렇게 걷는다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1월달 1달 수업을 듣고 3, 4월달에 수업을 한 번 더 듣고 줄을 긋잖아요, 그죠? 그러면 줄을 긋면서 맞아, 이게 중 맞아,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3, 4월달에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은 쉬운 말로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택지 끝에 있는 땅, 택지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불러요. 그럼 택지는 어떤 땅인지 알죠?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 용도 세계는 주상공이잖아요. 자, 그런데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요,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가 있어요.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 그 옆에 주거지가 있고요, 그 옆에 공업지가 있고요, 그 옆에 농업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토지용의 양태라고 하는데 순서는 상주, 공농의 순서입니다. 가장 도심에 뭐예요? 상업지, 그 옆에 주거지, 그 옆에 공업지, 그 옆에 농업지. 이것도 그 땅값 비싼 순서랑 일치해요.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이 어디예요? 상업지고, 그 다음에 주거지고, 그 다음에 공업지고, 그 다음에 농업지고, 일치하죠. 근데 이때 한계지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요, 여기가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보이세요, 지금 이거?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한계지예요. 한계지. 한계지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한계지는 제가 방금 택지의 끝에 있는 땅이라 그랬습니까? 그럼 택지까지는 건축이 되고요, 이걸 넘어서면 건축이? 예, 그렇지. 그러니까 한계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건축이 되는 땅이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택지 끝에 있기 때문에. 그럼 한계지까지는 건축이 되고, 한계지를 벗어나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계지는 방금 제가 택지 끝이라 그랬어요, 농지 시작이라 그랬어요? 택지 끝. 자, 택지 끝과 농지 시작 사이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한계지는 택지 끝이라고 했나요? 그럼 택지인가 아닌가? 택지 맞지. 택지 끝이라면 택지는 맞지. 그럼 한계지까지는 건축이 되고, 바로 옆에 있는 농지는 건축이 안 돼요. 그럼 농지와 한계지는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요. 농지 바로 옆에 한계지가 있어요. 오히려 도심보다 농지와 거리가 더 가깝다고. 하지만 지가는 농지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단절지가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단절지가. 단절지가는 어디 지가와 한계지가와 어디 지가의 농지의 지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농지 바로 옆에 있다고 한계지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한계지는요, 거리상으로 농지와 가깝지만 농지와는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그걸 갖다 우리는 단절지가라 그래요. 그럼 저를 보세요. 저기 외곽에 가면 농지가 많잖아요. 농지 가격은 비싸요, 싸요? 싼 편이에요. 농지 가격은 싼 편이에요. 그럼 평당 35만 원, 27만 원, 29만 원, 18만 원 그렇다니까. 근데 갑자기 150만 원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이거 한계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멀다고 가깝다고 하지만 지가 차이는 농지가 엄청나게 난다고. 이게 한계지구나. 알겠어요? 그럼 한계지는 농지와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걸 단절지가라고 부른다. 단절지가라 하면 한계지와 택지의 지가 차이를 얘기한다. 한계지와 농지 지가 차이를 얘기한다. 한계지와 농지 지가 차이를 얘기한다. 은유로 표현해보면 한계지는 용꼬리예요, 뱀대가리예요? 용꼬리입니다.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자, 한계지는 용꼬리야, 뱀대가리야? 농지에서 가장 비싼 땅이 뱀대가리야. 택지 중에서 가장 싼 땅이 용꼬리라고. 근데 용은 날잖아. 뱀은 못 날고.
뭐 됐어요. 아무튼 그래요. 예. 그러다가 한계지라고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주상까지는 대, 주상공까지는 택지, 주상공에다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는 부지, 택지 끝에 있는 땅은 한계지, 한계지는 거리상 농지와는 가깝지만 지가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 그걸 네 글자로 단절지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계속 갑니다. 토지를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분류를 할게요. 대답해 주세요. 택지 안에 뭐 있어요? 주상공 있죠. 대답해 주세요. 농지 안에 뭐 있어요? 전답과 수원이 있어요. 임지 안에는 용재림, 신탈림이 있는데 그냥 들어주세요. 용재림, 신탈림. 목재 같은 걸로 쓰는 나무를 용재림이라고 하고요. 땔감, 연료용으로 쓰는 나무를 신탈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참고하세요. 용재림은 목재 같은 거, 신탈림은 연료용, 땔감. 이때 이렇게 토지를 분류하는 걸 대분류라고 하고요. 이렇게 토지를 분류하는 걸 소분류라고 그래요. 대분류는 토지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분류합니다. 소분류는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과 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세로 분류, 가로 분류로 표현하겠습니다. 토지를 세로로 분류하면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요. 가로로 분류하면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과 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때 토지는 용도가 획일적이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 자, 그러면 농지가 맨날 농지로 사용된 건 아니고요. 택지로 용도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대박 나겠죠. 예.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판자촌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저기 앞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할인마트 같은 거 지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이 땅을 뭐라 부르냐면 택지라고 부르면 돼요. 택지 됐으니까 이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이제 상업지라 부르면 되고요. 요거 한번 대답하고 갈게요.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이 되면 뭐라 부른다? 택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이 되면 상업지라 부르면 아무 문제는 없다. 그런데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 과정이 있다. 과정이 있다. ing다.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지금 용도 전환이 된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되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고 있는 땅. 용도 전환 중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전환 중인 땅. 이런 땅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자, 잘 들으세요. 이런 땅 이렇게 불러요.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이렇게 불러요. 줄여서 택지 후보지다 이렇게 불러요. 더 줄여서 후보지라고 불러요. 그냥 후보지. 원래 주거지였는데 상업지로 바뀌는 땅은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원래 주거지였는데 이제는 곧 상업지가 될 이행지다 이렇게 불러요. 이행지다. 줄여서 그냥 이행지라고 불러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챘겠지만요. 일단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땅은 용도 전환이 뭐하고 있는, 되고 있는 용도 전환 중의 땅일 때만 쓰는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이 돼버리면 뭐라고 부른다? 택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 되어버리면 상업지라고 부른다. 그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너무 쉽잖아요.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면 이제 뭐고? 택지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면 이제 상업지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는 애매한 상태일 때 땅을 부르는 말이 후보지나 이행지인데, 요게 세로가 바뀌느냐, 가로가 바뀌느냐로 구분해요. 세로가 바뀌면 후보지예요. 가로가 바뀌면 이행지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허공에다 대고 토지를 세로로 분류하고 가로로 분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합시다. 잘 보시고. 지금 끝냅시다. 토지를 세로로 분류합시다. 시작.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뭐 무슨지 이게? 후보지. 가로가 바뀌면 이행지인데 가로로 한번 해볼까요? 택지 안에 주상공. 얘들끼리 바뀌어야 돼요. 농지 안에 전답과 수원. 얘들끼리 바뀌어야 된다고.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얘들끼리 바뀌어야 된다고. 이게 이행지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바뀌면 후보지고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얘가 얘로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 얘가 얘로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 얘가 얘로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얘가 얘로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얘가 얘로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그럼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진짜요? 진짜요? 답이요. 상업지로 바뀌어요. 답이 상업지로 바뀌면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답이 상업지로 바뀌는 건 후보지예요. 왜 후보지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금 답이 상업지로 바뀐다 그랬지? 답은 뭐죠? 농지죠. 상업지는 뭐죠? 택지죠. 그러니까 답이 상업지로 바뀐다는 것은 결국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면 이건 세로거든요. 이행지는 철저하게 요렇게만 움직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행지는요, 뭐끼리? 주상공끼리만 움직여야 돼. 뭐끼리요? 전답, 가수원끼리만. 뭐라고요? 용재림, 신탈림끼리만 움직여야 돼요. 요래 바뀌거나 요래 바뀌면 다 후보지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후보지의 경우의 수가 많을까요? 이행지의 경우의 수가 많을까요? 후보지가 훨씬 많습니다. 깝깝해 죽겠네. 잘 봐요. 요거 이행지죠. 요거 이행지죠. 요거 이행지죠. 맞아요? 후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래 다 후보지예요. 또 알려드릴게요. 요래 다 후보지예요. 요래 다 후보지예요. 심지어 농지 안 거치고요. 얘가 요렇게 가거나 얘가 이렇게 가면 요것도 후보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안 거치고 얘가 얘로 바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돈 돼요, 진짜. 토목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진짜 돈 돼요. 알겠죠? 혹시 이런 땅 있으면 나중에 연락 중개사 자격증 취득가지고 연락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작업해 보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행지는 이렇게만 해요. 그래서 세로 가로가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세로 가로가 없으면요, 이 경우의 수를 다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우리 세로 가로 분류표 만들어 봅시다. 시작. 택지, 농지, 임지, 요 세로죠, 그죠? 가로 한번 해보세요.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래. 알겠어요? 요렇게 바뀌면 후보지, 요렇게 바뀌면 다 후보지지, 세로니까. 알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세요. 근데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때 시험에서 세로가 바뀐다, 가로가 바뀐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럼 시험에 나오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해보세요. 상호간, 내에서. 그러니까 세로가 바뀔 때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상호간에 바뀐다 이렇게 나오고, 그때는 후보지 하시면 돼요. 이행지가 나올 때는 내에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이행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이렇게 나와요. 택지, 농지, 임지가 떠요, 그냥.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떠요. 상호간에. 그건 무슨지?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된다고 떠요. 느낌 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행지예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뀐다는 말이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세로가 바뀐다는 얘기야. 얘네들끼리 바뀐다는 얘기야. 무슨 지고? 후보지고.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뀐다 그렇게 나오면 이 가로가 바뀐다는 얘기야. 뭐? 이행지. 근데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후보지와 이행지를 감정평가를 맡겨요. 뭘 맡긴다고요? 자, 잘 듣고 대답하세요. 감정평가를 맡기면 후보지와 이행지는 아직 용도전환 전입니까? 용도전환 후입니까? 용도전환 과정입니까? 과정이죠. 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과정으로 평가 안 해요. 후로 평가해요.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원칙. 그러면 뭐 한다고 보고? 용도전환 된다고 보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직은 안 바뀌었지만. 여러분들, 토지가 용도전환 될 때는요, 용도전환 되는 확률이 많아? 아무도 썼다는 듯이 월 상태로 돌아가는 확률이 많아? 되는 확률이 많지. 그러니까 용도전환 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용도전환 전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성숙도가 낮다라는 말이 떠요. 이행이나 전환이 완만하다는 말이 떠요. 자, 성숙도가 낮다, 완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바뀐다고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바뀌어가고 있대. 그럴 때는 용도전환 전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비싸잖아. 그 옆에 새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인데 왜 비쌀까? 재건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막 내리기도 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면 그래요. 그때 용도전환 전으로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원칙은 전환만데, 후인데 예외적으로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할 때는 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후보자예요? 되고 있는 과정인 후보자예요. 여러분 아직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후보자예요. 곧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는요, 또 여러분들을 아는, 학원에 다닌다는 거 아는 지인들은요, 여러분들을 된다고 지금 평가해요? 안 된다고 평가해요? 된다고 평가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아직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하지만 된다고 평가해요. 신림동에 가면 저기 아직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걔네들 저기 12시 되면요, 막 쏟아져 나와요, 걔네들. 점심 먹으러. 지네들끼리 뭐라는 줄 아세요? 이 검사 왔는가 한다니까요. 됐어, 안 됐어, 검사가? 안 됐지. 하지만 된다고 평가하는 게 지네들끼리는. 근데 여러분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한 5년, 10년 공부해봐요.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만하지, 이제 공부. 이렇게. 왜 그 공부를 그만하라 그래요? 성속도가 너무 낮잖아. 완만하잖아, 지금 속도가. 그때는 안 된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림동에서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집에서 갑자기, 야, 저기 더 이상 뒷바라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가 된다고 평가했으면 뒷바라지를 끝까지 할 텐데.
너무 속도가 늦으면요, 전후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가 자꾸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하러 오는 거지. 내가 혈통 얘기했잖아, 그죠? 예,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예, 다 그렇다고. 알겠어요? 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되고 있다면 되는 걸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너무 속도가 늦다면, 성속도가 낮거나 완만할 때는 전후로 평가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하나 가볍게 내고 가겠습니다. 자, 대답하세요.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후보지다. OX. X입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후보지라고 했습니다. OX.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뭡니까? 택지입니다. 알겠어요?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고 있어야지 후보지라고요. 알겠어요?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이행지다. X. 전환된 땅은 그냥 상업지입니다. 전환되고 있어야지 이행지라고요. 후보지 이행지는 전환되고 있는 땅일 때 쓰는 말이지 전환된 땅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나중에 내가 문제 냅니다.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땅은 후보지다 하면 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때 묻는다니까 내가. 왜 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로니까 한다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세로 가로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후보지나 이행지란 말이 나오기 위한 현재 조건은요.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중일 때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용도 전환이 되어버리면 된 땅 부르면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후보지 이행지 현재 조건이 용도 전환되고 있을 때, 과정일 때만 쓰는 말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게 핵심이라고. 이런 걸 두 번, 세 번 제가 짚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안 틀린다고.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면 손바닥 맞고 그래야지 다시는 안 틀린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 손바닥도 맞고 그럴 거예요. 알겠죠? 집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맨날 학원 갔다 오면 손이 퉁퉁 부어 있으니까. 근데 손바닥 맞다 보면 나중에는 실력이 늘고 그래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 계속 7번 보세요. 필지 획지가 있습니다. 필지 획지. 중요한 말이죠. 필지는 지번 붙여서 등기나 등록하는 단위의 땅이고요. 요거는 법적 개념의 땅이다. 그래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서 요거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쉬우니까 요거는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29번지, 30번지 이런 게 지번이라 그러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번. 29번지, 30번지 이런 게 지번이거든요. 그거부터 있으면 필지, 한 필지. 알겠어요? 예. 근데 획지는 뭐냐면 가격이 비싼 땅이에요. 예를 들면 땅 사러 중개업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돈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이 지역에 땅을 좀 사러 왔는데 그러면 중개업자가 갑자기 긴장해요. 10억이면 돈이 얼마야? 땅은 수수료 0.9 이내 협의인데 그렇잖아요. 예. 주택 외잖아. 그건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러면 중개업자 긴장하죠. 지도 앞에 딱 서겠지. 중개업자가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 요 일대는 뭐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되고 요 일대는 평당 한 1000만 원 주셔야 되고 여기는 땅이 좀 비쌉니다. 평당 1500만 원 정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묶고 있는 이 묶음 보이십니까? 이거는 가격이 비슷한 한 묶음씩 맞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획지. 획지는 필지가 파괴돼요. 획지는 필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비슷한 한 묶음씩을 하나의 획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번부터 있으면 필지, 가격이 비슷한 한 묶음, 획지. 구분해 봅시다. 10번 보세요. 여기가 22번지 땅이에요. 23번지 땅, 24번지 땅, 25번지 땅이에요. 이런 걸 이제 내필지라고 불러요. 뭐 이유는 없어요. 그 필지가 4개 있으니까 지번이 4개 붙어 있어서 내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을 책정해 봤더니 평당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요. 그럼 묶어버려요. 하나 획지로. 요일 때는 평당 1000만 원대다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기 때는 4개 필지가 한 획지가 된 거 맞아요? 예.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 22번지 땅이 이렇게 있어요. 22번지 땅. 한 필지죠. 예. 한 필지입니다. 끝났으니까 한 필지인데. 여기 상가 정문이 있고요. 여기 상가 후문이 있어요. 유동인구 차이가 10배 나요. 여기는 하루 유동인구가 10,000명인데 상가 후문은 유동인구가 1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점포가 4칸이 있단 말이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지. 그럼 4개 획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필지가 더 클 수도 있고 획지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게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도로 내고 여기 도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22번지 땅은 도로 2개 물고 있는 코너 땅이에요. 가격이 싸겠어? 비싸겠어? 비싸지. 평당 2천만 원 정도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땅을 따라해보자. 각지 또는 각획지 그러는데, 각지는 가격이 비싸요. 코너 땅은요. 여기서도 노출이 되고 여기서 노출이 되니까. 23번째 땅은 도로에 접속면이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그 가격이 1,500만 원 정도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24번째 땅을 맹지라 그래요. 뭐라고요? 맹지 땅은 어떤 땅이냐면 도로에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맹지는 특징이 뭐냐면 건축법상 허가를 안 내줍니다. 알겠죠? 그럼 가격이 비싸겠어, 싸겠어? 그래서 우리 맹지 작업한다 그러잖아요. 맹지 작업하는 땅은 땅을 더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의 접속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지, 그죠? 뭐 그런 식인데, 그거는 나중에 자격증 따고 돈 버는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내 머릿속에 돈 버는 게 진짜 많은데. 일단 좀 벌어가지고 그때 자격증부터 따고 얘기합시다. 자격증 따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 비포 애프터라니까. 우리 그 전까지는 어떤 얘기하냐면 저랑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심의 합격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은 약간 수직적 관계거든요. 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받아 적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합격을 하면 약간 이렇게 왔는가 뭐 그러더라고. 뭐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이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씨 일로 와봐. 이군 그러기도 하고 그래. 뭐 그게 괜찮아요. 예. 합격하면 그게 보람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씨랑 합격하고 나서 우리 다른 얘기 어디가 돈 되고 그죠? 어떻게 하면 돈 되고 돈 버는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예.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스케일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꼭 중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지금 한 발짝 내디디신 거예요. 이 바닥에 들어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격증을 따면 당연히 더 하겠지만 부동산을 보는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상당히 많이 길러집니다. 부동산을 보는 눈을 기르는 거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상당히 큰 경험이에요. 그리고 좋은 경험이고 전환점, 변곡점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꼭 따세요. 그러니까 뭐 운 좋으면 되겠고 뭐 안 되면 뭐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반드시 떨어져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특히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정말 선택 잘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자기 따라오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거 맹지 가격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왜 싸요? 도로 접속면도 없고 건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로 접속면이 없는 건 둘째 치더라도 건축이 안 되는 땅이라서 가격이 싼 거예요. 평당 500만 잡을게. 25번째 땅은 도로 접속면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토지 모양이에요. 자, 잘 봐요. 마치 자루에 불룩하게 무언가를 담아놓은 듯한 자루 모양의 산타클로스가 들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땅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이걸 갖다가 대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인데 이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 자, 지금 한자 대 보이십니까? 밑에 옷의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옷의가 들어가는 한자 대지는요 자루 대자라 그래요. 무슨 대? 그리고 시험에서 이 대지를 내고 싶을 때는요 반드시 지문에 한자 줍니다. 그러니까 대지라고 쓰고 그러니까 한자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동의하지 마세요. 겁먹지 말고 대지라고 주고 가로 안에 한자 대자를 자루 대자라고 준다고. 밑에 흑토를 안 주고 아까 제가 한번 아까 택지와 비슷한 대지는 밑에 흑토가 들어가는 대지라고 한번 보라고 했었죠, 그죠? 그거 하려고 아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 의자가 들어가는 대지는 자루 대자예요. 그래서 옷 그러면 단추 보이죠? 단추는 구멍이 좁잖아. 그렇게 암기하세요. 옷은 단추 들어가잖아요. 단추는 구멍이 좁잖아. 그러면 좁은 접속면을 가지기 때문에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토지를 한자 대자 자루 대자를 써서 대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대지는 맹지보다는 비싸요. 왜냐면 허가는 나요. 접속면이 있으면. 근데 일반 네모 반듯한 땅보다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정방형, 정사각형, 장방형, 직사각형의 토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요. 평당 1,000만 원 할게요. 뭐보다는 비싸게. 맹지보다는 비싸게. 일반 토지보다는 싸게. 그럼 봐봐요. 이거 2,000이죠. 요거 1,500이죠. 요거 500이죠. 요거 1,000이죠.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 가시면 감정평가를 배우시는데 잘 들어봐요. 감정평가를 배우실 때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일 때는 일괄평가한다 그래요. 일괄평가는 한 번에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필지가 여러 개 획지일 때는 구분평가한다 그래요. 무슨 평가요? 구분평가. 요거는 그냥 개별평가한다 그래요. 근데 개별평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괄평가와 구분평가가 중요한데 일괄평가와 구분평가에서 핵심은요. 필지 아니에요. 획지예요.
감정평가가 어차피 가격 구하는 거 아닙니까? 획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필지는 보지도 마시고요. 자, 보세요. 획지가 몇 개면? 한 개면 한 번에 무슨 평가하시오? 일괄평가하시오. 획지가 몇 개면? 여러 개면 가치가 다르니까 그거 다 구분해서 평가하시오. 다시, 감정평가에서는 필지 중요하다, 획지 중요하다. 획지 한 개면 한 번에 무슨 평가? 일괄평가. 획지 여러 개면 구분평가.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필지, 획지하면서 대지, 맹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판. 나지하고 건부지를 볼 건데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 그래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라 그러고. 그럼 지금부터 나지와 건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나지 할 때 나자를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지 할 때 나자 한자는 요 한자예요. 이게 무슨 나자냐면 벗을 나자예요. 벗을 나자. 그러니까 나체 그러면 옷을 하는 게 더 걸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나체라 그러죠. 그럼 나지는 어떤 땅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토지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럼 대답하세요. 나지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사법상의 어떤 제약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이런 땅을 나지라 그래요. 나지는 토지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 하시면 돼요. 근데 나지라도요 공법상 제약은 있어요. 자, 대답하시죠. 국가가 개인을 제한하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공법이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지는 어떤 땅이냐면 토지에 건물은 없고 공법상 제약은 있고 사법상 제약은 없는 땅입니다.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되니까 상당히 헷갈리잖아. 그럼 안 헷갈리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요 공법상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공권력의 제한 안에 있는 땅들입니다. 됐어요? 원래 영토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약을 안 받는 땅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이란 말이 뜨면 무조건 X예요. 그럼 나지를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은요.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나지 뭐 있다? 공법상 제약 있다. 이게 편해요. 지 아무리 나지라도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 있다. 지금부터 벗어버리세요. 건물 없고요. 사법상 제약 없어요. 이게 뭐 없다가 있다가 없다 그러지 말고 나지라도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 그 다음에는 다 없어.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도 없다. 됐어요? 예, 지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낮이면서 지목이 대일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뭐. 낮이면서 지목이 장일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뭐. 근데 잘 들어요. 낮이면서 지목을 보니까 대야. 그러면 뭐라 부르냐면 나대지라 불러요. 낮이면서 지목이 뭐면 되면 땅이 건물이 없는데 지목을 보니까 대야. 그러면 이 땅은 뭐 나대지. 낮이면서 지목이 장이면 이거 나장지라 불러야 돼요. 원래는. 근데 중개 실무에 나가면 전부 다 나대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심지어 지목이 장인데도 나대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광고를 봤냐면 공장 나대지 몇 평 이렇게 봤다고요. 공장 나대지 몇 평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지목이 뭐야? 장이지. 그럼 걔는 그냥 낮이라고 해야 돼요. 왜 저기 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생을 잘못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일이에요.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낮이면서 지목이 멀 때만 대일 때만 나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낮이면서 지목이 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낮이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OX. X. 굳이 지목이 될 필요는 없어요. 지목이 장이어도 괜찮아요. 건물만 없으면 낮이지. 꼭 지목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럼 낮이가 큰 개념이에요? 나대지가 큰 개념이에요? 낮이가 훨씬 큰 개념이에요. 건물만 없으면 뭐고? 낮이고 그 안에 지목이 대이면 뭐라고 불러준다 그냥 나대지라고 불러주고 장이면 나장지라고 부르는 거지 꼭 낮이가 지목이 대로 설정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것도 외울 게 아니고 낮이는 다 없어 그냥. 뭐만 있고? 공법상 제약 있다. 이제 대답하세요. 건물이요? 없어요. 사법상 제약? 없어요. 지목이 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없어요 그러시면 돼요. 없어요를 편하게 하시려면요. 있어요 하나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낮이라도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 건물 없어요. 사법 없어요. 지목이 될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는 건부지. 건부지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땅을 건부지라 그래요. 이미 건물이 지금 들어서 있는 땅을 건부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 나지가 1억이야. 건부지는 8천이고 7천 할까 7천? 건물값이 5천이에요. 건물값이 5천. 자, 그럼 대답하세요. 이거 얼마고요? 1억이고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억 2천. 대답하세요. 1억이 비싸요? 1억 2천이 비싸요? 1억 2천이 비싸지. 맞아요? 그럼 질문 드려요. 나지가 비싸요? 복합부동산이 비싸요?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한 번에 있는 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했잖아. 써먹어 봐야지. 나지가 비싸요? 복합부동산이 비싸요? 복합부동산이 비싸요. 근데 시험에서 나지와 복합부동산을 비교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잖아. 얘는 뭐밖에 없고 땅밖에 없고 얘는 땅 위에 건물까지 있는데 이걸 비교하겠어 시험에서? 하면 비교 안 하지. 그럼 시험에서는 뭘 비교할 수는 있냐면요. 이것만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것만.
이것만은 비교할 수가 있어요. 뭐만? 땅값만. 땅값만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뭐요? 지, 건부, 지. 질문이요. 낮이가 비쌀까요? 건부지가 비쌀까요? 낮이가 비싸요. 낮이가 비싸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토지 위에 건물 있는 건 비교를 안 한다고 시험에서. 맞아요? 근데 땅만은 비교할 수가 있다고. 근데 대답하세요. 낮이는 건물이 없으니까 활용도가 많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상가지어도 되고 주택지어도 되고 공정지어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근데 얘는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용도로밖에 활용 못 한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지. 그러면 얘는 가격이 얼마? 1억? 얘는 가격이 얼마? 7천? 누가 비싸요? 낮이가 비싸요. 건물값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땅값만 비교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는 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건부지 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비싸다는 말 대신에 이 말 써봐요. 증가해봐요. 앞으로 이 시간부터 싸다는 말 대신에 감가 해봐요. 시작. 비싼 건 증가, 싼 건 감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비싼 건 증가, 싼 건 감가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비싼 건 증가, 싼 건 감가. 그럼 낮이는 뭐 되고? 증가되고 건부지는 감가된다. 근데 둘 다 얘기할 필요 없지. 비교 대상이 두 개고 한 개만 얘기해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이지. 낮이가 비싸다는 말은 건부지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고 건부지가 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낮이가 비싸다는 얘기니까. 그럼 둘 중에 한 개만 얘기하면 되는데 기준을 뭘로 잡느냐가 중요한데요. 학원문을 열고 나가면 낮이가 많아요? 건부지가 많아요? 건부지가 훨씬 많지. 기준을 건부지로 잡아요. 낮이 기준을 안 잡고 건부지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이란 거예요. 근데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여서 건부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감가? 건부감가. 건부지는 뭐 되는 게 원칙이다? 감가되는 게 원칙이다. 네 글자로 뭐라고요? 건부감가. 생략되어 있는 말은 뭐가 증가? 낮이가 증가. 낮이가 비싸니까 건부지가 뭐 되지? 감가되지. 근데 이게 뭐라고요? 원칙. 원칙 있다는 말은? 예외도 있습니다. 자, 예외 한번 가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가보겠습니다. 그린벨트요. 그린벨트 안에 가면요, 용도가 제한됩니다, 이거. 신축 안 돼. 그때 누가? 건부지가 비쌀 수도 있어요. 건부. 증가될 수 있어요. 왜냐면, 신축이 안 되니까 얘는 농사밖에 못 져요. 농지에 농지.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은 허물지는 않습니다. 기득권 보호. 건물로 태용될 수 있어요. 택지. 농지가 비싸요? 택지가 비싸요? 택지. 이때는 오히려 건부지가 뭐 될 수 있다? 증가될 수 있다. 예외예요. 또 한번 해볼까? 토지를 수용합니다. 수용할 때 뭐 나와요? 보상 나오죠. 보상가. 자, 보상가 산정할 때 낮이 보상가 많이 나와요? 건부지 보상가 많이 나와요? 건부지 보상가 훨씬 많이 나와요. 왜? 희생이 심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이건 정말 만약인데 그냥 들으세요. 시골에 땅이 있는데 한 몇만 평 있는데 수용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요.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학원을 그만두셔야 돼요. 학원 한 분 하셔야 됩니다. 그만두시고 모든 업을 다 접고 일단 시골에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일단 나무부터 심고요. 그 다음에 집도 좀 짓고요. 좀 살고 그래야 돼요. 무섭지. 그래도 그래야 돼요. 그러면요. 보상가가 많이 나옵니다. 뭐라도 있으면 보상가가 높습니다. 알겠죠? 혼자 적적하시면 내가 그 옆에 살아줄 테니까 몇 프로만 줘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건부지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상가 산정에서는.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건폐율 해봐요. 건폐율 공식 알려드릴게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시면 건폐율이 나와요.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해요. 따라서요. 건대.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발상지가 건국대학교거든요. 줄여서 건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폐율 암기할 때는 건대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유의할 점은 건대 그러면 안 돼요. 예, 건대 그래야 돼요.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건폐율을 외운다고요? 건대 이렇게 외운다고요. 건대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럼 잘 보세요. 건폐율 50%에 대해서 저랑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땅이 100평이에요. 대지 면적이. 그럼 건폐율이 50%면 몇 평 지어라? 50평만 건축을 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평은? 비워놓으라는 거지. 맞아요? 건폐율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임대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꽉 지어버린단 말이지. 그 옆에 건물도 꽉 지어지지. 그럼 중간에 빈 공간이 없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통풍 채광이 안 돼요. 1조건 조망권 안 나오고요. 더 큰 문제는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겨요. 얘가 샤워하고 나서 문을 열면요. 얘가 옆에서 안녕 한다니까요. 그냥 건폐율이 있어야 돼요. 건폐율 규정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집 짓고 남겨진 땅 보이세요? 이 땅을 공지라 그래요.
공지는 왜 생기냐면 건폐율 같은 공적 제한 때문에 짓고 남겨진 땅을 공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건폐율이 강화됩니다. 뭐 됐다고? 강화. 건폐율이 강화되면 50이 60대, 50이 40대요. 40이 강화예요. 축소가 강하라고요. 그럼 더 짓게 돼, 덜 짓게 돼? 덜 짓게 돼. 대답하세요. 그럼 얘는 얼마 지어야 돼? 40 지어야 돼. 왜? 강화됐으니까. 맞아요? 얘는 얼마 지어놨어. 옛날에 벌써 50 지어놨어.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예적 건축법, 얘는 새로운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질문. 50 지은 땅이 비싸요? 40밖에 못 지은 땅이 비싸요? 50 지어놓은 땅이 비싸지. 맞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원룸 투룸 같은 거 가격 측정할 때요. 오래된 게 비싸요? 세게 비싸요? 아니, 나 자꾸 왜 그래? 당황했어요. 예. 세게 비싸죠, 당연히. 오래된 거는 당연히 앞으로 유지수선비도 많이 들고. 근데 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거는요, 약간 오래돼도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원룸 투룸 건물은요, 그 방개수가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1년 새로 지은 건물은 방개수가 두세 개 적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월세 수익이 1년 지난 거, 2년 지난 게 가격이 비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규제가 되기 전에 지어진 물건이라서. 알겠어요? 원래는 세게 비싼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강의하기 힘드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건부지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부지 증가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정부 개입, 규제 강화.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가 비싸다고요? 낮이가 비싸다고요.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강화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누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건부지가 증가되는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도 정부 개입 맞습니까? 토지 수용도 정부 개입 맞습니까? 건폐율 강화도 정부 개입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얘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두면 건부 감가. 정부 개입하면 건부 증가. 그러니까 규제가 뭐 되면? 강화되면 건부 증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리고 공부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요, 선생님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요 그림이랑 똑같아요. 잘 봐요. 보겠어요 지금? 건축물 밑에 있는 요 땅 보이십니까? 요 땅? 요 땅이 뭐예요? 요 땅이 뭐냐고? 건부지라고 합니다. 내가 환장하겠네 진짜. 와, 씨. 다시 한번 봐봐요. 이 건물이잖아. 요 밑에 있는 땅 보이죠, 이거? 이거 뭐라고요? 건부지잖아. 근데 적어놨잖아, 내가 이걸 갖다가. 이거 뭐예요, 이거. 자, 잘 봐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 뭐예요? 이 공제예요. 다시. 요거 전체 뭐예요? 이거. 건부지? 이거 뭐예요, 이거? 공제예요. 다시. 건물이잖아, 이거. 이거 전체 땅 뭐예요, 이게? 건부지. 비어져 있는 부분 보이세요? 이거? 이게 공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인데 단지 얘는 위에서 봤고 얘는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도고 이게 측면도. 건축물 밑에 있는 전체 땅은 건부지. 건물 짓고 비어져 있는 부분 공지. 다시 건축물 밑에 있는 전체 땅은 건부지. 비어져 있는 부분 공지. 근데 공지 중에서 공한지라는 땅이 있어요. 공한지. 자, 따라해봐요. 공한지. 자, 공한지는 어떤 땅이냐면요, 주로 도시 토지에서 발생하는 건데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땅이에요.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게 아니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을 공한지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명동, 강남, 홍대, 종로 2가 이런 데 가면 엄청 번화가잖아요. 그런 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중심상업지역은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건폐율이 상당히 높아요. 제일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 짓고 유료 주차장 같은 걸로 비워놓은 땅이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땅은요,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땅은 공지가 아니에요. 비워놨긴 비워놔도. 비워놨다고 다 공지가 아니야. 그럼 그런 땅은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것 같아. 그런 땅은 뭐라고 한다고요? 공한지. 자, 그러면 대답하세요. 공지와 공한지의 공통점은 둘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어있는 이유가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으면 공지고, 방치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비어있으면 공한지. 지금은 안 헷갈리겠지만 적어놓으세요. 헷갈릴 예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방치하는 땅을 공지를 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OX
X. 그 건폐율 때문에, 용적률 때문에, 공적 제한 때문에 비워놓은 땅을 공한지를 한다. 그러면 X. 그런 땅은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 공지. 도시 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 공한지.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겠지만요. 용어도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해요. 첫인상이.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잘 들어요. 둘 다 뭘로 출발하는데 공지는 왠지 좀 단어가 보니까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비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나? 뭔지 모르나? 이거. 공지는 두 글자밖에 없고 이게 왠지 어쩔 수 없이 비워놓은 것 같아. 근데 공한지는 보니까 좀 한가롭게 좀 이렇게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이게 둘 다 공으로 출발하긴 하는데 공지는 왜 어쩔 수 없이 비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고 공한지는 한가롭게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뭐로 출발하는데? 공으로 출발하는데 한가롭게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은 공한지,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면서 방치하는 게 공한지라고요.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비워놓은 땅은 공지.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보세요. 더 할게요. 휴한지란 땅이 있고 유휴지란 땅이 있어요. 유휴지가 있고 휴한지란 땅이 있는데, 자, 요거는 두 번째 글자까지 가면 재미없고요. 첫 번째 글자로 끝내셔야 됩니다. 이거 읽으세요. 요거 읽으세요. 자, 유자 한자로 쓰겠습니다. 무슨 유자예요? 놀유자예요. 휴자 한자로 쓰겠습니다. 이게 무슨 유자예요? 실유자. 자, 노는 것과 쉬는 것의 공통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노는 것도 지금 일 안 하고 있고요. 쉬는 것도 일 안 하고 있어요. 그 today, 오늘이고요. yesterday를 보면 돼요. yesterday, 어제를 보면 돼요. 어제를 보면 어제도 일을 안 하고 오늘도 일을 안 하는 건 노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제까지 일을 하다가 오늘 노는 거는 쉬는 거예요. 알겠어요? 맨날 노는 건 노는 거예요. 어제 어제 일하다가 오늘 노는 건 쉬는 거고요. 알겠어요? 결국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땅은 유휴지라고 불러요. 근데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을 휴한지라고 불러요. 쉬게 하는 이유가 땅은 그래요. 지력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땅이 있어요. 주로 인삼밭이 그런데요. 인삼밭은 매년 경작을 못 한대요. 일정 기간 경작을 했으면 일정 기간은 쉬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력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땅을 휴한지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만 가지고 결정 내세요. 알겠어요? 이거 어차피 우리 지금 객관식이고, 유로 시작하는 단어와 휴로 시작하는 단어는 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은 뭐라 부르고, 유, 쉬고 있는 땅은 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놀고 있으면, 쉬고 있으면 그렇게 끝내시라고. 놀고 있으면, 쉬고 있으면 그렇게 끝내시라고. 두 번째 글자까지 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자, 유휴지잖아요. 그죠? 놀잖아요. 쉬잖아요. 환장하는 거야. 노느냐 쉬느냐 그것이 문제로도 하면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제를 만들지 말고 제가 첫 번째 글자만 외우라고 하면 첫 번째 글자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유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고 휴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놀고 있는 땅은 뭐라 부르고, 그만하세요. 우리 쉬고 있는 땅은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알겠죠? 그래야지 안 틀려요. 괜히 두 번째 글자까지 가서 장렬히 전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아시겠어요? 좀 쉬었다가 마무리 지을게요. 쉬겠습니다.